만세일기의 김준혁입니다. 오늘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북한은 어떻게 그 삼엄한 유엔 제재 속에서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였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올인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등 정말 많은 나라가 북한에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웬만한 나라는 그런 경제 제재를 받으면 혹은 그렇게 정말 무역을 못하게 되면은 다 굶어 죽거나 고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고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과거에 비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제가 있을 때의 평양과 지금의 평양은 정말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이 됐으면 해외 언론에서 평양의 그런 발전된 도시 부분들을 보고 평이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자, 오늘은 북한의 그러한 경제 전략, 북한이 어떻게 그런 삼엄한 경제 제재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운영 시스템을 가진 정말 대표적인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북한의 경제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공급망, 즉 사람들이 배급표를 받고 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주의 공급망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북한이 왜 이러한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북한과 무역을 활발히 진행했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몰락했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예전에 이들과 무역을 할 때에는 현금을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물물 교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역 상대는 오직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에서 소련의 확장 정책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른바 마샬 플랜이라는 경제 부흥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마샬 플랜이 뭐냐? 반공산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원전을 해줌으로써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자 소련도 이에 지지 않고 덩달아서 자기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어떤 경제 통합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이러한 지원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EU라는 경제 통합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내자 소련도 여기에 자극을 받고 예전에 있던 그 경제 통합 조직을 코메콘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때는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여기에 망라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북한도 이때 아마 1970년쯤 될 겁니다. 그때 소련의 이런 코메콘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당시 그 코메콘 안에서 무역이 진행되고 있던 국가들 사이에서 선호하던 방식이 바로 물물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 시스템은 그러한 물물 교환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한 상태였고 그들이 사라졌을 때 북한은 정말 새로운 도전과 마주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몰락을 하면서 북한은 물건을 팔 수도 또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1993년 북한은 제1차 핵 위기로 인해서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이때 김일성도 사망하고 자연재해도 잇따라 일어나면서 북한은 연이은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북한의 경제는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악재를 견디지 못했고 결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 공급망도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저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이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국내적인 상황, 즉 대내적인 요인과 국외적인 상황, 즉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바로 대내적 요인, 북한의 자발적인 시장화입니다. 북한에서는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한미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시장, 즉 장마당의 개수는 460여 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시장은 우리나라의 마트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형성 조건이나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마트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친다면 북한의 시장은 한국의 마트가 하고 있는 역할 플러스 북한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대외 무역을 좌우지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북한 당국이 아니라 장마당에 앉아있는 수만 명의 장사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주의 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배급망이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배급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공급망이 사라지게 되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시기에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은 정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했고 그들은 그때부터 집안에 있는 무언가를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다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쌀이었습니다. 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농민들은 몰래 쌀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기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쌀들을 시장에 실어 나르기 위한 그런 교통망도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시장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북한 정부는 당연하게 이를 정말 강하게 통제했지만 이것 빼고는 다른 살 길이 없었던 북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그러한 감시를 피해서 시장을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시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기존보다 더 좋은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수요에 따라서 북중 밀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명 보따리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몰래 들어가 정말 싼 가격에 물건을 사서 북한의 장마당에 내다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한국 제품이나 중국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시장에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북한의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면서 대박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시장에 뭔가 물건을 내다 팔아야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관리자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조금씩 물건을 훔쳐다가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상점에 들어가야 하지만 국영 상점에는 물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 시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북한에는 일본에 친척을 두고 있는 해외 동포들, 북한에서는 이를 제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밀무역을 하면서 일본 제품들을 북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북한 시장에는 중국 제품, 한국 제품, 일본 제품, 심지어 북한 국산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즐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 제품들이 있으니까 소비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국영 상점이 아니라 다 시장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의 전극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레스토랑들이 시장 근처에 정말 많이 생겨났고 또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시장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북한에서의 그러한 시장은 고용을 창출하는 장소인 동시에 많은 부를 생산해내는 그런 경제 거점인 셈이죠. 돈이 곧 파워를 낳는다고 이들에게 아무리 해산하라고 해도 결국 막강한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국가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들을 통제해야 되는 보안원들, 우리말로 하면 경찰인데요. 그들도 시장 상인들의 돈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일이 빈번했고 이건 결국 국가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시장을 막을 명분도 그리고 막을 힘도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시장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2002년 12월 북한은 시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2003년 3월에는 정식 명칭을 시장으로 할 때에 대한 방침을 하달했고 또 그러한 시장들이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운영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칙과 룰을 정해서 각 시장들에 내려보냈습니다. 즉 어차피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한 부가 창출되는 곳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정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세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장 사용료라고도 합니다. 시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장사꾼에게 얼마 정도의 자리를 배분하면 그것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의 얼마만큼을, 몇 퍼센트만큼을 그 시장 당국에 바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득세인 겁니다. 이건 정말 북한이 세금을 걷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형성된 시장이 국가의 권력을 이겨버린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철저히 민간 시장, 즉 민간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장, 즉 자생적 생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유엔 제재를 많이 받았어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